자, 일단 그리스 로마 신화를 전반적으로 얘기할 때 올림포스, 12신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 올림포스가 그리스 중부 테살리아 지방에 있는 그리스에서 가장 높은 산이라고 합니다. 해발 2,917m, 그러니까 백두산보다 조금 높은 산이죠. 그래서 제우스는 여기에 근거지를 세우고 형제, 자매, 그리고 자식들과 함께 이 12명 구성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12명 중에도 부부가 탄생하게 됩니다. 아이고 이름. 혹시 소희 씨는 이 12명의 신들 중에 부부신이 누군지 알고 계시나요? 제우스랑 헤라가 제일 대표적인 부부. 예, 정답입니다. 또 다른 부부가 있는데 혹시 아시나요? 헤파이스토스. 아, 헤파이스토스와 아프로디테도 부부입니다. 일단 제우스 하면 남봉꾼의 바람꾼의 호색한의 이미지가 있는 건 분명하죠. 그리고 헤라 그러면 그 옆에서 항상 제우스를 감시하고 질투하고 또 부정을 저지른 대상에 대해서 복수심을 갖고 응징하고 뭐 이런 이미지가 있죠. 그러니 이 부부 관계는 행복하다 말하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제우스는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왜 바람을 피울까? 신이라든가 영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부 인간 욕망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신화학자 중에 일부가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제우스는 남성의 성적 욕망의 상징이다. 그러니까 아주 솔직하게 얘기해 주셨는데 사실 제 입으로 얘기하기 좀 곤란하거든요. 입장에서. 근데 각각의 매력이 있는 여성들과 사랑을 나누고 싶은 욕망이 남성에게 있다라고 전제를 하면 이 욕망을 어떤 식으로 표현할 것인가 고민하게 될 텐데 제우스라는 인물을 하나 놓으면 아이고 저거 하면서 사실 자기 모습을 거기서 발견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성에 의해서 평소에는 이걸 감춰놓고 상상의 세계 속에서 제우스와 함께 한번 노는 거죠. 이게 이제 신화의 또 다른 기능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그렇다면 헤라는 제우스의 몇 번째 여성입니까? 화려하다. 헤라가 7번째. 근데 여기에 나오는 여신들을 잘 보면은 한 지도자가 한 공동체를 잘 다스리려면 어떤 요소가 필요한가라고 했을 때 그 답이 신화적인 상징적인 의미로 여기에 다 담겨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우스가 권력을 잡기 위해 지혜를 구하니까 메티스와 결혼하게 되죠. 자, 권력을 잡고 난 다음에 뭐가 필요할까요? 법과 질서를 잡는 게 필요하죠. 그러니까 이게 성적 취향이라기보다는 내가 권력을 확립해 나가는 데 있어서 어떤 요소가 필요한가 이걸 보여주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헤라도 자기에게 꼭 필요한 그런 대상자로 지금 생각이 된 거죠. 헤라야, 나의 옆에서 나의 아내로서 나와 함께 세상을 다스려 나갑시다. 자, 헤라의 반응, 난 너무 싫어. 너 그렇게 여러 여신들을 거치고 막 고모들하고도 사랑을 나누고 그러고서 나한테 와? 난 너 싫어. 아주 칼같이 끊었습니다. 제우스가 포기했을까요? 포기했으면 얘기가 안 들리겠죠. 부부가 안 됐겠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당신이 꼭 필요하다. 헤라는 계속 거부를 하고 이게 일종의 이제 최초의 스토커가 아닐까 싶은데 그럴 정도로 헤라를 제우스가 계속 쫓아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안 되겠으니까 나중에 수를 씁니다. 자,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죠. 제우스는 하늘의 신이고 구름의 신이고 천둥의 신, 번개의 신이니까 구름 모으고 비 내리는 건 이제 일도 아니면서 그렇게 하고 자신은 뻐꾸기로 변신합니다. 뻐꾸기 날리려고. 뻐꾸기 날린다고 여기서 나온 뻑뻑 날린다고. 그 뻐꾸기로 제우스가 변신을 해서 오돌오돌 떨면서 헤라 곁으로 갑니다. 헤라가 그 뻐꾸기를 보고 어머 이 가여운 것 하고 품에 안았죠. 그랬더니 뻐꾸기로 변한 제우스가 짜잔하고 자신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비포 앤 애프터. 이때 헤라는 어떤 반응을 했을까요? 여기서는
너무나 감동을 했습니다. 아, 이런 나를 위해서 이렇게 보잘것없는 뻐꾸기로 변신하고 비도 내리고 그러면서 나에게 이렇게 요청해 주다니. 하지만 또 단호함도 있죠. 그렇다면 나에게 약속을 해라. 앞으로 어떤 여인도 사랑을 나누지 않는 걸로, 그리고 나만을 정식 아내로 인정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우스는 그 말을 받아들이고 좋습니다. 저의 유일한 아내로 삼겠습니다. 그것도 믿네. 그리고 결혼을 주관하고 관장해 주시는 신이 되어 주십시오. 그러니까 제우스도 그걸 안 거죠. 가정이 모든 공동체의 기본이고 가정이 이루어지는 출발점이 결혼이기 때문에 결혼의 원칙과 도리를 잘 지키는 것이 공동체 전체를 안정적으로 이끌어가는 것이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바로 이제 헤라면 되겠다. 이런 헤라의 이 단호함과 그 품위, 카리스마 이런 게 있을 때 이 결혼은 엄중한 것이 되고 세상은 안정적으로 될 것이다. 그렇게 해서 그 헤라는 결혼의 신이라는 것을 담당하게 되고 제우스와 결혼이 되고요. 유일하게 그 제우스가 결혼식을 올리면서 아내로 삼았던 신이 바로 헤라입니다. 성대한 결혼식을 열었고 모든 신들과 모든 동물들을 다 불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제우스는 그러나 그 약속을 지켰을까요? 믿는 사람이 아니 믿는 신이 더 웃겨요. 어떤 점에서는 지켰고 어떤 점에서 지키지 않았습니다. 아이고 이런. 그 헤라를 유일한 아내로 삼은 건 지켰고, 그러나 사랑은 열심히 나누고 다녔습니다. 그러면 제우스가 그 약속을 어기고 얼마나 많은 여성과 사랑을 나누었는지 혹시 가늠이 되시나요? 이름이 알려진 것만 한 60이거든요. 그리고 자식들이 있는데 이 자식들은 엄마가 누군지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보면 70명을 훌쩍 넘어가지 않을까 싶고요. 안 알려진 것도 많고요. 그런데 왜? 상중 씨 어투라는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왜 그리스인들은 바람둥이 제우스를 최고의 신으로 경배하며 찬양했을까? 그림 한번 볼까요? 지금 보면은 저 여인은 에우로페라고 하는 페니키아의 공주였습니다. 굉장히 지혜롭고 아름답고 정숙하기로 소문이 나 있었죠. 하늘에서 제우스가 보고 마음에 들었습니다. 성적인 욕망이 솟구쳤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지만 신들의 세계를 평정한 제우스가 이제 지상의 인간들의 세계에 뛰어난 문명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렇다면 그 문명을 일궈낼 주체를 누구로 삼아야겠습니까? 이렇게 봐서 똑똑한 아이를 찍을 수도 있지만 내 아들이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겠죠. 여기서부터 이제 제우스가 인간들과 사랑을 나누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는 에우로페였습니다. 그래서 에우로페에게 다가가는데 인간에게 신이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면 인간은 타 죽거나 큰 해를 입습니다. 그래서 제우스가 황소로 변해서 다가갔습니다. 그 황소로 변해서 다가가는 이 모습을 보고 에우로페가 이쁘다 그러면서 만지다가 소가 이렇게 자세를 낮추니까 그 위에 올라탔고 에우로페를 이 황소가 안고서 바다로 뛰어들었죠. 그리고 크레타 섬으로 가서 유럽 최초의 문명인 미노아 문명을 만들 미노스라는 왕을 낳았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제우스가 바람 피우는 모습을 잘 보면은 상대가 아까 헤라처럼 다 거부하거나 그런 경우 굉장히 많아요. 다 피해 다니고 난 싫다고 그러고 그럴 때 제우스가 포기하지 않습니다. 상대가 거절할 때 내 자존심을 내세우지 않고 상대가 나를 받아들일 수 있는 모습으로 나를 변신시키고 나를 낮추고 나를 그 모습에 이제 맞추는 거죠. 이게 자신의 성적 욕망을 채우기 별짓 다 하네 이게 아니라 큰 일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을 그렇게 낮추고 상대를 배려했구나라는 마음이 있는 거죠. 한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아까 재림 씨가 말한 것에서 힌트를 가질 수가 있는데 헤라가 결혼의 신이잖아요.
그러니까 결혼을 깨는 걸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런 점에서 결혼을 지킨다는 것, 그리고 남편의 뜻을 나름대로 존중해 준다는 것이 헤라에게 있지 않을까. 두 번째는 아까 각경 씨가 얘기한 거에서 힌트를 얻을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남편이 무서웠던 것도 있습니다. 헤라에게 아주 큰 트라우마가 있었거든요. 어느 날 제우스가 너무나 자기 멋대로 행동하고 바람피고 다니니까 헤라가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남동생인 포세이돈, 그리고 자기의 그 의붓 아들이라고 할 수 있는 아폴론, 이런 이제 신들을 모아갖고 작당을 합니다. 제우스를 몰아내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자. 그래가지고 제우스를 몰래 자고 있는데 꽁꽁 묶어가지고 가둬놓고 번개도 다 숨겨놓고 이랬습니다. 그러나 제우스가 거기서 당하진 않았죠. 결국 그걸 다 끊고 당신이 나를 감히 나를 쫓아내려고 그래? 그러면서 그 헤라를 꽁꽁 묶어가지고 올림포스산 정상에 대롱대롱 매달아놨답니다. 이런 사건을 겪고 나니까 헤라가 함부로 제우스에게 뭐라고 하지 못하는 게 그 이야기 속에 담겨 있습니다. 자, 이런 점에서 보면 제우스는 자신의 권력을 끊임없이 확장하고 확립하려고 하는,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권력지향의 남성적 가치를 대표하는 걸로 볼 수 있고, 헤라는 자신에게 맡겨진 임무로서의 결혼의 도리를 지키려고 노력을 했고, 그리고 이 둘의 결혼이 불행한 것 같아 보이긴 하지만 어쨌든 계속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둘이 각자의 일에 충실하면서 상대를 존중해줬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두 부부의 관계가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아프로디테는 어떤 여성이냐? 뭐 사랑의 여신이고 미의 여신이고 매혹의 여신인데, 그런 그 아프로디테니 얼마나 그 결혼하고 몸이 달아올랐겠어요, 열정에. 그래서 남편한테 가면 남편은 계속 일만 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헤파이스토스는 자기가 버림받은 것 때문에 그 인정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고, 그리고 이제 손재주를 보여준 게 소문이 났겠죠. 그러니까 이제 주문이 쇄도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것 중에, 제가 아까 헤파이스토스가 버려진 게 올림포스 궁전이라고 그랬는데, 궁전을 정말 최고급으로 이제 새롭게 만든 게 바로 헤파이스토스고요. 그리고 그 제우스가 던지는 번개도 일부는 헤파이스토스가 만들었다라고도 얘기하고요. 태양의 신 헬리오스도 자기가 태양 마차를 끌고 아침마다 동쪽에서 서쪽으로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이 마차도 헤파이스토스한테 내 차 좀 바꿔줘. 그래서 새로 바꿔줬다 그러고요. 그다음 제우스가 인간을 벌어하기 위해서 여성을 하나 만들어서 보내야겠다라고 해서 여성을 만들게 된, 누군지 아시죠? 네, 판도라. 최초의 여성인 판도라도 헤파이스토스가 만든 거라고. 그럼 이렇게 솜씨가 좋은 헤파이스토스가 아프로디테에게도 뭔가 만들어서 선물을 해줬겠죠? 캐스토스 히마스라는 게 있습니다. 히마스라는 게 이제 허리띠라는 거거든요. 이 허리띠를 한번 매면은 매력이 발산이 돼가지고 매력이 부각이 돼서 보는 존재가 완전히 빠져들게 된다고. 그래서 어떤 얘기가 있냐면, 아까 헤라와 제우스 사이 얘기해 줬잖아요. 둘의 관계는 뜨거운 사랑의 관계는 아니었는데, 어느 날 헤라가 제우스를 한번 유혹해야 될 필요가 있었을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아프로디테를 찾아가서 야, 허리띠 좀 빌려줘. 그랬더니 기꺼이 빌려줘서 그 허리띠 차고 갔더니 제우스가 정신을 잃고 어머나 내가 그 뻐꾸기로 변신했을 때보다 훨씬 이뻐 그러면서 거기서 몰래 구름을 쌓고 뭐 거기서 뜨겁게 사랑을 나누는 장면이 일리아스에 그려져 있어요. 자, 그걸 줬어요. 그래서 아프로디테가 한번 또 이렇게 띠 한번 메고 가도 눈길을 안 주는 거예요. 헤파이스토스 나 일해야 돼. 계속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프로디테는 계속 힘이 들겠죠. 아프로디테가 외로워지면 외로워질수록 헤파이스토스로 외면할 테고, 헤파이스토스는 외면당하면 당할수록 또 일에 매진할 테고, 이게 악순환인 거예요. 결국에는 아프로디테가 그 띠를 다른 곳에 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처음 찾아간 게 바로 아레스입니다. 아레스는 전쟁의 신이라고 그랬죠. 몸 끝내줍니다.
얼굴도 잘생기고 한마디로 얘기하면 굉장히 섹시한 존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우스와 헤라가 부부이죠. 그리고 그 사이에서 아레스가 태어납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보면은 헤파이스토스와 아레스는 엄마 입장에서 보면은 친형제라고 할 수 있고요. 아레스와 아프로디테는 이게 제수씨거나 형수씨인 거죠. 그 둘 사이에 또 사랑을 나누게 되는데 한번 그림 한번 보실까요? 일하는 티커튼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헤파이스토스 옆에서 아무 걱정 없이 아주 뜨겁게 사랑을 합니다. 이 사실이 조금씩 소문이 나기 시작해요. 근데 이 소문을 제일 먼저 퍼뜨린 자가 바로 태양의 신 헬리오스입니다. 헬리오스는 태양의 마차, 헤파이스토스가 만들어준 그 신차, 태양의 마차를 타고 하늘에 쭉 올라가는데 그러고 본 거예요. 뭘? 아레스와 아프로디테가 사랑을 나누는 걸 본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나한테 이 마차를 만들어준 헤파이스토스에게 내가 이걸 알려주지 않으면 이건 도리가 아니다. 그래서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아프로디테가 자고 있는 침대에다가 덫을 설치합니다. 뭘 설치하냐면 눈에는 보이지 않는 금속으로 그물을 짭니다. 그래서 덫을 놓은 거죠. 그리고 숨어 있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아프로디테 등장, 곧이어 아레스 등장. 그리고 둘이 뜨겁게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그 순간 스위치 온. 그래서 그물이 떨어집니다. 그 둘이 딱 갇힌 거예요. 현장 목격이야. 네, 현장 완성을 잡은 거죠. 이때 헤파이스토스가 모든 올림포스의 신들을 부릅니다. 신들이시여 와 보십시오. 이것들을 보십시오. 그러면서 이제 일러낸 거예요. 내가 당신들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습니까? 제가 이렇게 일에 열심히 했는데 내 아내는 가정을 버리고 딴 남자와 그것도 내 형제와 사랑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들을 가만둬선 되겠습니까? 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신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저런 괘씸한 것들이 아니라 오호? 이럴 거예요. 야, 정말 볼거리 있다. 볼거리 많다. 게다가 그 중에 에르메스는 이런 말까지 합니다. 3배나 더 많은, 아니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사슬이 나를 묶는다고 해도, 그리고 모든 신들이 들여다본다고 해도 좋으니 나도 황금의 아프로디테 옆에 눕고 싶습니다. 와, 진짜 최악이다. 야. 헤르메스, 와 나도 저랬으면 이러는 거예요. 헤파이스토스를 동정해 주기는커녕 네가 남자 구실을 못해서라는 식의 반응을 한 거죠. 아, 충격 먹었겠다. 네, 헤파이스토스 완전히 충격 먹었죠. 그래서 이 사건 이후로 아프로디테와 헤파이스토스는 거의 이혼 상태. 그리고 이제 두 현장에서 발각된 아레스와 아프로디테는 신났어요. 아니 이제 거의 인정을 받은 거예요. 아, 쟤네 둘이잖아. 진짜는 네, 아프로디테의 남편은 아레스 아니야? 어머. 이렇게 인정이 돼버린 거예요. 결국은 아레스와 아프로디테 그 사건 이후 둘은 이제 부부 관계로 이제 공인돼 버리고 헤파이스토스는 우아함의 여신 아글라이아와 새롭게 결혼한 것이 아닌가. 이런 얘기가 하나 있고요. 이거 말고 다른 이야기도 있습니다. 헤파이스토스가 일을 하는데 아테나 여신이 한번 찾아온 적이 있었어요. 저 장면인데요. 헤파이스토스가 열심히 일을 하고 아테나 여신이 와서 자기의 무구를 좀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아프로디테한테도 반하지 않던 이 남자가 아테나 여신을 보고 완전 내 스타일 그러면서 완전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아테나 여신을 손을 잡고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아테나 여신 어떻습니까 지금? 어디서 오늘? 아테나 여신은 사실 그 처녀신이기도 하잖아요. 그 파르테논 신전이 바로 아테나 여신에게 바쳐진 신전인데 파르테논이란 말이 처녀라는 뜻이거든요. 처녀 신전이고 순결의 상징이기도 한 아테나니까 뿌리쳐봤어요. 어디 감히 손을 딱 뿌리쳤는데 헤파이스토스가 자기 욕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그 순간에 사정을 해버리고 말이에요. 사정을 해버리고 말이에요. 그 정액이 지금 아테나의 허벅지에 묻었다고. 그래서 저 그림은 허벅지를 유난히 이렇게 드러냈죠. 그게 그 이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 맞은 아테나 기분 더럽겠죠. 그래서
그 옆에 있던 소음철을 주고 아이 더러워 그래서 이거 닦아내면서 이걸 땅바닥에 던졌대. 그랬더니 거기서 아이가 하나 태어났대. 그 에레크토니오스라는 아이인데 크토니오스라는 말이 땅이란 뜻이고 엘이 그게 솜털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솜털과 땅이 만나서 난 아이다. 이렇게 그렇게 해서 아이가 하나 있긴 있습니다. 아테나 여신은 자기가 처녀이지만 그래도 내 허벅지 닿아서 난 아이. 그래서 자기 아들처럼 이렇게 키웠고 그 아크로폴리스 옆에 가면은 파르테논 신전 옆에 에레크테니온이라는 신전이 있습니다. 그게 그 솜털에서 나온 그 아이가 자라나서 아테네의 왕이 됐고 그 아테네를 모시는 신이 된 거죠. 아까 헤어졌던 아프로디테와 헤파이스토스의 이야기가 하나 남아 있습니다. 자, 이 아프로디테는 그 자기의 아들 그 아이네아스를 너무나 사랑했어요. 자기가 어떻게 보면은 인간하고 낳은 아이인데 이 아이가 그 트로이아를 떠나서 이탈리아 반도로 온 거잖아요. 그럼 오게 되면 정착민과 싸움을 하게 되죠. 싸움을 하게 되는데 보니까 무기가 시원찮은 거예요. 정말 좋은 무기를 주고 싶은 거예요. 누구한테 가야 될까요? 이게 면목이 생기나요? 그렇게 외면하고 바람피고 떠났던 아프로디테가 자기 자존심을 다 누르고 헤파이스토스를 찾아갑니다.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리스 신화에는 안 나옵니다. 로마 신화에만 나와요. 그래서 로마 용어로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로마 신화에서는 이 헤파이스토스를 불카노스라는 이름으로 부르게 되고요. 불카노스 하면은 화산을 뜻하는 볼케이노의 어원이 되는 말입니다. 그 아프로디테 대신에 베누스, 여러분들에게 익숙한 비너스로 하죠. 비너스 여신이 불카노스를 찾아갑니다. 미안했겠죠. 찾아갔을 때 불카노스가 딱 보고 비너스 여신이 불카노스를 찾아갑니다. 미안했겠죠. 찾아갔을 때 불카노스가 딱 보고 이렇게 고개를 돌렸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비너스가 설득을 합니다. 내게 아들이 하나 있는데 얘가 인간 세상을 위해서 큰일을 할 아이야. 그러니까 당신이 이 아이를 위해서 무구를 만들어줬으면 좋겠어. 근데 어쩐 일인지 이때 불카노스가 처음으로 그 비너스의 띠를 봤나 봐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비너스에게 매료가 되고 그 둘 사이의 사랑이 아주 뜨겁게 묘사가 됩니다. 헤파이스토스 입장에서도, 즉 불카노스 입장에서도 자기가 그동안 소홀했던 비너스, 그러니까 아프로디테에 대한 미안함을 거기서도 풀었던 게 아닌가. 그래서 그 둘 사이의 오해와 둘 사이의 그 앙금을 다 씻어낸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아마도 그 불카노스는 뜨겁게 사랑을 나누면서 그랬을 거예요. 내가 그동안 일 때문에 당신을 돌보지 않은 거 미안해. 가정에 충실하지 않은 거 미안해. 일이 뭐라고 이랬을 거예요. 아프로디테도 당신의 솜씨를 내가 인정해주고 참아줬어야 될 텐데 저는 그런 걸 상상해 봅니다. 둘 사이는 아주 행복한 하루였지만 둘 사이에 그런 관계가 있었다는 거 하나 말씀드리고요. 그게 처음부터 있었으면 둘이 행복한 부부 생활을 했었을 텐데 둘이 서로를 이해해주지 못하는 가운데 둘이 깨져버렸다는 게 좀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한편 그렇게 해서 어쨌든 무구를 받아옵니다. 그래서 비너스는 그것을 자기의 아들 아에네아스에게 주고 아에네아스가 그걸 가지고 그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죠. 그래서 나라를 새롭게 세웁니다. 그리고 이로부터 자손이 계속됐겠죠. 그래서 16대 손에서 태어난 아이가 로물로스라고 합니다. 로물로스가 세운 나라가 로마고 로마는 이제 점점점 세력을 확장해서 지중해 세계를 전체를 지배하는 위대한 로마 제국을 만들게 되죠. 그 옆에 있는 사람 누군지 아시나요? 네, 아우구스투스 왕제. 로마를 공화정에서 제국으로 만들고 최대의 제국으로 만들 수 있게 기틀을 마련한 사람. 비너스의 아들이었던 아에네아스가 위대한 로마 문명을 만들었고 그 로마 문명의 제국을 만든 게 바로 아우구스투스다. 그러니까 비너스가 아프로디테가
앙키세스와 바람을 피고 사랑을 나눈 것도 다 계획이 있었다는 위대한 문명을 새롭게 만들기 위해서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실제로 많은 분들은 아프로디테와 제우스를 이렇게 좀 비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우스는 남성의 성적 욕망의 상징이고 비너스, 아프로디테는 여성의 성적 욕망의 상징이다.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요. 제우스가 자신의 남성적 가치로서의 권력을 확장하고 확립하기 위해서 바람을 폈다면 아프로디테는 어떻게 보면 사랑의 가치, 사랑이 세계를 지배해야 평화롭다. 아프로디테는 그런 어떤 이념이나 사상을 대표하는 상징적 인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태초에는 인간이 두 명이 이렇게 합해져 있었답니다. 그래서 인간이 원래는 머리가 두 개였대요. 그래서 앞뒤로 좌우로 다 볼 수가 있고 팔도 네 개, 다리도 네 개. 그래서 이때 인간들은 사방을 둘러볼 수가 있었고 손과 발을 쭉 펴서 구르면 엄청난 속도로 달릴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바퀴처럼. 그러니까 신들이 이걸 보고 두려웠다는 거예요. 인간이 신을 능가할 수도 있겠구나. 쟤네들을 자르자. 그래서 그 제우스가 불멸의 실을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인간을 반씩 툭툭 잘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인간들이 자신의 반쪽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힘을 못 쓰고 항상 외로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나의 나머지 반쪽을 찾는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란 무엇이겠습니까? 딱 맞춰보니까 맞는 존재인 거죠. 어떻게 보면 부부 관계, 결혼이라는 관계는 자기의 원래 모습을 회복하고 자신의 완성을 이루는 것이 바로 부부고 결혼 생활이다. 그리고 그리스인들은 이런 다양한 종류의 커플들, 부부들의 이야기 이런 것들 속에서 우리 인간의 다양한 관계의 모습을 보여주고 다양한 부부 생활이 결혼 생활이 가능하다는 걸 보여주면서 거기에서 자신의 이상적인 모습을 찾을 수 있도록 신화 속의 그 모든 것들을 담아놓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